에듀윌 유료 회원만의 남다른 서비스. 합격하고 돈도 받는 혜택. 오직 에듀윌 유료 회원에게만. 에듀윌. 무료 합격! 네, 안녕하십니까? 자, 여러분, 이제 하반기가 시작됐습니다. 7월 우리 시사상식 강의를 하게 된 양광모라고 합니다. 자, 이번 달 시사 어떤 것들이 준비되어 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자, 크게 40개의 소재를 가지고 왔고요. 우리 이번 달에 가장 중요한 내용이라고 할 수 있는 이제 커버 스토리 2개, 그리고 이제 각 분야별로 정치 행정부터 인물 용어까지 이렇게 해서 총 10개 분야에 대해서 우리 40개의 소재로 시사를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그 첫 번째 시간, 자, 이번 시간 커버 스토리부터 나가겠습니다. 가장 중요한 이번 달의 타이틀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보겠습니다. 커버 스토리 2개가 있죠. 자, 빈칸 한번 끼워 맞춰 볼까요? 자, 6월 1일 날 전국에 동시에 무슨 선거가 있었죠? 자, 올해 큰 선거, 대통령 선거도 있었지만 그 이후에 6월 1일 날은 지방선거가 있었습니다. 지자체 지방선거가 있었고요. 그리고 이제 국회의원 보궐선거도 함께 열렸죠. 자, 그 다음 또 중요한 이번 달의 탑픽인 주제. 자, 손흥민 축구선수 다들 아시죠? 자, 득점왕에 등극했습니다. 상당히 이제 화제가 됐었죠. 자, 어느 리그의 득점왕이었을까요? 자, 손흥민이 뛰고 있는 잉글랜드 프리미어 리그 EPL의 득점왕에 등극했습니다. 자, 살펴보겠습니다. 자, 먼저 첫 번째 제8회 전국 6일 지방선거였습니다. 자, 대선 이후에 이제 여당과 야당이 바뀌었죠. 국민의힘, 국힘당이 이제 여당이 됐는데, 자, 이 여당이 지방선거 17곳 중에 12곳을 이겼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지방 권력도 대거 판의 흐름이 바뀌었습니다. 자, 광역단체장 17곳 중에 12곳에서 국민의힘이 이겼더라. 자, 하나씩 살펴보면은요, 먼저 가장 중요한, 그래도 우리나라의 특별한 도시, 서울특별시 선거를 보면은, 자, 오세훈 후보가 당선하면서 총 이제 4선에 이르렀습니다. 자, 59.05%, 거의 60%의 득표율로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후보를 약 한 20%포인트 가까이 앞서면서 압승했더라라는 거고요. 그래서 서울시장은 이제 오세훈 국민의힘 시장이 됐고, 사상 첫 4선 4번 서울시장 하신 분으로 이제 등극했습니다. 보면은요, 2006년에 상당히 젊은 나이, 한 45세였나요? 그때 이제 서울시장이 됐었고, 2010년 재선에 성공했죠. 근데 이제 재선 중에 이 무상급식에 대해서 초등학교 무상급식 해야 되냐 말아야 되냐 했는데, 이제 오세훈 당시 서울시장은 좀 반대를 했었습니다. 이걸 이제 투표에 붙였다가 결국에 이제 많은 사람들이 찬성하는 쪽으로 가게 되면서 이걸로 이제 책임을 지고 사퇴했어요. 그리고 이제 박원순 서울시장이 됐고, 그 박원순 서울시장이 이제 2021년도에 안타깝게 이제 돌아가시면서 보궐선거가 열렸는데, 그 보궐선거에 이제 오세훈 후보자가 시장에 이제 당선되면서 3선, 그리고 이제 이번에 다시 한번 하면서 4선까지 했습니다. 이렇게 서울시장을 하게 되면 보통 이제 차기 대권주자로 이제 위상이 좀 올라가게 되죠. 그래서 국민의힘 차기 대권주자로 발돋움하게 되었다라는 거고요. 우리나라 서울시장, 시장, 광역자치단체장 선거를 4번이나 할 수 있나요? 라고 물을 수 있다면은 가능합니다. 법에 보면은
연속해서 지자체장에 연속해서 재임은 3번까지밖에 안 돼요. 근데 오세훈 서울시장은 연속한 게 아니죠. 하다가 재선까지 하다가 한번 이제 물러났다가 다시 들어왔죠. 그렇게 되면은 괜찮습니다. 3연속만 안 된다. 그래서 이렇게 4번 띄엄띄엄 하는 것은 가능하다라는 겁니다. 자, 그 다음 이제 또 중요한 지자체 중에 경기도가 있죠. 경기도지사 선거를 보면은요, 초박빙이었습니다. 자, 민주당과 국민의힘이 초박빙이었는데 이게 6월 1일 이제 투표한 초기 중반까지는 거의 국민의힘 김은혜 후보가 이기는 쪽으로 갔었는데 다음날 6월 2일 새벽에 막판에 이제 종료 직전에 향방이 바뀌었죠. 그래서 김동연 후보가 경기지사로 이제 되게 되었습니다. 역전한 거죠. 보면은 최종 격차가 0.15%포인트. 야, 한 9,000표밖에 차이가 안 나지 않아요. 그죠? 여기서 한 4,500명만 바뀌면은 당락이 바뀌게 되는 뭐 그런 상황이 발생했던 거죠. 상당히 이제 치열했던 접전지였고요. 자, 전체적으로 보면은 이제 국힘당 당선 지역이 우선 스윙보터, 보통 이제 스윙보터라고 하면은 그때그때 향방에 따라서 표가 움직이는 유동층이라고 하죠. 이 충청도가 대표적인 스윙보터죠. 우리 이제 경상도, 전라도 이런 데는 이제 거의 뭐 좀 정해져 있는데 충청도 같은 데는 그때그때 좀 다른데 이번에는 이제 충청도의 표심이 이제 국민의힘 쪽으로 많이 갔습니다. 그래서 이제 12곳에서 승리를 했고요. 민주당 같은 경우에는 자, 전형적인 표밭인 광주, 전북, 전남은 가져가고 그 외에 이제 경기도 박빙으로 이겼죠. 그리고 제주 이렇게 가져가면서 총 5곳을 가져왔습니다. 하지만 지난 2018년 지방선거에 비하면 완전 역전된 거죠. 그때는 14곳을 가져갔는데 이번에는 5곳밖에 되지 않았다. 완전히 민심이 바뀌었습니다. 자, 그리고 그 외에 이제 의원들, 광역의원들 전국에 872석 중에 국힘당이 540석, 62%, 민주당은 322석, 37% 이렇게 가져갔고요. 6대4 정도네요. 그리고 이제 기초 지자체장 같은 경우는 또 비슷하게 국힘당이 145곳, 64%, 민주당이 63곳, 28% 이렇게 가져가게 되었습니다. 이번 선거할 때 보면은 정말 표를 많이 찍어야 됐었죠. 그죠? 더 있습니다. 자, 교육감 더 있는데 교육감 가기 전에 자, 한번 당선된 사람들을 한번 보겠습니다. 그 전에 이제 키워드 용어 하나 볼게요. 자, 아까 제가 스윙 보터라고 말했죠. 보통 투표를 하게 되면은 부동층, 그러니까 그 유동층이 있고 이제 뭐 흔들리지 않는 층이 있는데 스윙 보터는 그때그때 이슈에 따라서 좀 달라지는 그런 사람이더라. 그래서 특정 정당이나 후보를 지지하기보다는 상황에 따라 달라지는 그런 유권자를 스윙 보터, 왔다 갔다 하는 보터다라는 뜻이에요. 자, 광역 단체장 누가 당선됐는지 한번 체크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다들 한번 보셨나요? 그러면 넘어가겠습니다. 자, 그 다음 이번에는 국회의원 보궐선거가 있었죠. 국회의원에 당선됐다가도 어떤 이제 이유로 인해서 이제 낙마 떨어지게 다시 국회의원에서 탈락되게 되면은 이제 보궐선거란 걸 하는데 이번에 이제 7곳 보궐선거가 있었습니다. 지방선거 하면서 같이 하게 된 거죠. 근데 이제 거기에 또 핫한 두 사람이 있었죠. 이번 대통령 대선 주자였던 이재명, 안철수 의원이 국회의원에 나오면서 당선이 됐습니다. 최소한의 이제 체면 실행은 한 거죠. 자, 전체적으로 7곳에서 국회의원 보궐선거가 있었는데 국힘당이 5곳, 민주당이 2곳에서 승리했고요. 이재명 민주당 후보는 인천 계양을에서 당선됐고 처음으로 국회에 들어왔습니다. 한편 안철수 후보는요. 경기 분당갑에서 되면서
삼선 의원으로 이제 다시 국회 입성을 하게 되었네요. 자, 그다음 교육감 선거입니다. 자, 교육감 선거도 이번에 지방선거하면서 같이 했어요. 하지만 이제 교육감 선거는 뭐 당이 안 나와 있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누굴 뽑아야 되지? 막상 이제 학부모가 아니면은 관심이 없을 수가 있습니다. 자, 왜 그러냐면은 교육감 선거는요, 이 정치 중립성 이런 것 때문에 정당이 후보를 공천할 수 없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사람들의 관심에서 조금 멀어지게 되는 거죠. 그럼 누가 유리하냐? 기존 교육감이 상당히 유리해요. 기존 하던 사람 잘했네? 가자는 거죠. 다른 사람 뽑으려니까 너무 후보가 많아. 누구 뽑아야 될지 모르겠다는 거죠. 그래서 기존 후보가 상당히 유리한 편입니다. 그러면 이제 이에 대항하는 후보들은 보통 처음에는 후보들이 난립했다 그 다음에 단일화를 많이 해요. 단일화를 좀 성공했던 데는 이제 교육감이 바뀌기도 하고, 단일화가 잘 안 되고 또 티격태격 하다가 결국 이제 각자 다 출마할 때는 이제 여기서 안 되니까 기존 후보들이 훨씬 더 유리한 형국이 나타납니다. 자, 그리고 이제 각 후보들이 그 뭐 선거운동 할 때 이제 당에 대한 공천을 받을 수 없다 보니까 자기가 진보다, 보수다 이런 것들을 좀 많이 어필하려고 하는 성향이 있습니다. 자, 교육감 선거 당선자 한번 보시면은요, 이제 서울시 조희연 교육감 이번에 다시 또 됐죠, 그죠? 그 외에 이제 지역들 보면은 진보 보수 뭐 비등비등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이전에 이제 진보가 많이 있다면은 그 교육감들이 이번에 다시 재선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에요. 좀 바뀐 것도 있고요. 자, 이렇게 지방선거는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 두 번째 토픽은 우리 축구 천재 손흥민 선수가 이제 잉글랜드 프리미어리그 EPL에서 득점왕에 올랐다는 거예요. 우리나라 대한민국 축구사의 모든 역사를 지금 다 갈아치우고 있죠. 우리나라 축구사의 길이 남을 업적이더라. 자, 아시아 선수 최초로 득점왕에 올랐습니다. 한 리그에서 2021-2022 EPL 시즌에서 23골을 기록하면서 리버풀의 무하마드 살라와 공동 득점왕에 올랐어요. 자, 그러면서 이제 두 사람 다 이 최고의 상이라고 하는 골든 부트, 금색 축구화 트로피를 수상하게 됐습니다. 자, 토트넘의 손흥민 그리고 리버풀의 무하마드 살라 두 사람 다 득점왕인데 약간 차이점을 이렇게 비교해 봤습니다. 손흥민이 조금 더 나은 측면이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손흥민은 23골 중에 페널티킥으로 얻은 득점이 한 골도 없습니다. 또 하나 오른발 왼발 거의 자유자재로 골에 성공을 시켰어요. 자, 살라하고 비교를 해보면 살라는 5개 페널티킥으로 득점을 했는데 손흥민은 하나도 없었고, 살라는 유효 슈팅이라고 하면은 이제 골대 쪽으로 들어간 공을 말합니다. 골대 쪽으로 공이 갔을 때 유효 슈팅이라고 하고, 그 중에 이제 골키퍼가 잡은 것도 있고 들어간 것도 있겠죠. 자, 유효 슈팅 보면은 살라는 60개, 근데 손흥민은 훨씬 더 적죠. 득점 성공률이 더 높다는 거죠. 그죠? 49개고요. 그리고 이제 손흥민은 오른발잡이지만 이 23골 보면은 왼발로 오히려 한 골 더 넣었어요. 12골. 오른발로 11골 이렇게 넣습니다. 자, 이걸 보니까 정말 잘하는 사람이 확실하다라는 걸 알 수 있겠죠. 우리 6월 평가전 때도 많이 봤잖아요. 그죠? 자, 센츄리 클럽도 달성했습니다. 이제 한국 넘어와서 이제 카타르 월드컵 대비 평가전이 있었는데 이 평가전 아마 뭐 브라질도 있었고 칠레, 에콰도르, 이집트 이렇게 있었던 것 같은데 아마 칠레 경기였을 거예요. 거기 이제에서 100경기, A매치 100경기를 채우면서 남자 축구 대표팀 사상 14번째로 센츄리 클럽에 가입하게 됐습니다. 자, A매치를 모르시는 분도 있을 거고요. 센츄리 클럽도 모르시는 분이 있을 거예요. 간단하게 설명드리면은
A매치라는 것은 이제 국가 대표팀 간의 경기를 말합니다. 국가 간의 대항전을 A매치라고 부르고요. 센츄리 클럽은 이제 그 A매치, 축구 A매치 중에 100경기 이상을 출전했을 때 그 선수를 센츄리 클럽에 가입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A매치를 자기 인생에서 100경기 이상 했다. 이게 센츄리 클럽이에요. 자, 우리 월드컵 데뷔 6월 평가전 해가지고 뭐 우리 승도 있었고 뭐 지기도 했었고 무승부도 있긴 했는데, 자, 곧 이제 2022 카타르 월드컵이 열리죠. 자, 우리나라 본선에 이번에도 진출했습니다. 진출했는데, 자, 우리는 무슨 조로 진출할까요? 본선에 H조로 진출하고요. 우리와 경쟁을 본선에서 하게 될 상대, 자, 무서운 포르투갈, 우리 이긴 적 있죠? 2002년도에. 그 밖에 이제 아프리카의 가나, 그리고 우루과이와 함께 H조에 올라갔습니다. 자, 이렇게 뭐 가나, 우루과이, 아프리카, 여기 뭐 중남미 이런 쪽에 이제 이기기 위해서 이번에 또 많은 비슷한 대륙 국가와의 경기를 했었죠. 자, 좋은 결과 거뒀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커버 스토리 2개의 소재에 대해서는 얘기를 해봤네요. 자, 이번에는 정치, 행정 파트 분야별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자, 정치, 행정 총 4개의 소재가 있는데요. 자, 오늘 다는 못할 거고 첫 번째 시간에는 한 반 정도 이렇게 다룰 것 같습니다. 자, 우선 어떤 게 있는지 간략하게 체크 한번 해볼게요. 자, 윤석열 정부 들면서 처음 이제 국무총리를 이제 선정을 하게 됐죠. 그 국무총리가 누굽니까? 누구길래 이번에 국회에서 인준을 했고 거기에 통과를 했습니다. 누구죠? 한덕수 국무총리죠. 한덕수 국무총리 국회 인준 통과하면서 이제 국무총리가 되셨습니다. 두 번째는요, 여야가 이제 추가 경정 합의를 또 했죠. 추가 경정 예산안에 합의를 했습니다. 두 번째 이제 추가 경정이었어요. 첫 번째는 우리 이제 전 정부, 문재인 정부 때 한번 했었고, 이제 윤석열 정부 오면서 이제 두 번째 추가 경정 예산 들어왔습니다. 손실보전금에 대해서. 그리고 이제 세 번째는 고위직 인사검증기구. 뭐가 출범했다. 보통 이제 그 인사검증, 대통령이 누구를 임명할 때 인사검증하잖아요. 고위공무원. 그죠? 뭐 법무부 장관 누구, 또 누구 이렇게 할 때. 예전에는 이제 문재인 정부 때는 보통 이제 청와대 민정수석실에서 했었는데, 그게 좀 말이 많다 보니까 제대로 인사검증 못하는 게 아니냐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번에 이제 법무부 산하의 인사정보관리단이라는 거를 출범시키면서 요게 또 큰 이슈가 되었습니다. 네 번째, 이명박 전 대통령 형 집행정지, 지금 수감되어 있는데 형 집행정지를 신청했어요. 하나씩 이제 살펴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한덕수 국무총리 국회 인준 통과. 대통령이 지명하고 47일 만에 이제 국회 인준을 통과했습니다. 대통령이 임명한다고 해서 국무총리가 되는 게 아니에요. 중요한 고위직 같은 경우는 국회 인준을 받아야 됩니다. 자, 5월 20일 날 한덕수 총리 후보자에 대한 임명 동의안이 국회 통과했고요. 국회 이제 본회의에서 투표를 했는데 많이 참석하지 못했죠. 우리 국회의원 300명인데 250명 가운데 약 한 208명이 찬성했다. 그래도 한 3분의 2는 찬성했네요. 전체 300명 중에서는. 그죠? 반대 36명, 기권 6명. 그리고 일부 이제 민주당 의원이 불참을 했습니다. 국회의원 수는 이제 민주당이 훨씬 더 많죠. 근데 이제 찬성이 208명 났다는 것은 민주당 쪽에서도 찬성을 좀 했다라는 그런 거죠. 자, 그 민주당의 당론이요. 이제 윤석열 정부가 처음 들어왔으니까 처음엔 좀 협치 쪽으로 가봐야 되지 않겠나.
계속 분열하면은 국민들이 너무 실망할 거다. 그래서 첫 임명부터 반대하는 거는 이건 좀 국민의 시각에서도 좀 안 좋을 것 같다. 그래서 우선 협치 쪽으로 방향을 트는 계기가 되었다라고 평가를 합니다. 첫 총리 임명부터 반대하는 것에 대한 부담을 민주당에서 느끼게 되었고요. 그래서 이를 찬성하는 걸 계기로 상당히 갈등이 많았죠. 그죠? 작년부터 해가지고 검수완박, 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해가지고 검찰 개혁을 문재인 정부의 마지막 과제다 하면서 검찰 개혁을 했었잖아요. 그러면서 엄청나게 국힘당과 갈등이 심했고, 그리고 이제 또 윤석열 정부에서 한덕수 총리보다 더 이제 말 많았던 분이 이제 한동훈 법무부 장관 임명이죠. 그죠? 그걸 너무 또 강행하려고 하다 보니까 또 대치가 심했는데, 이제 여기에서 이제 한덕수 총리 후보자 임명 동의하는 거를 계기로 해서 조금 협치 쪽으로 가자라는 걸 기대해 보겠습니다. 국무총리 우리 역할과 권한 한번 보면은요. 자, 국무총리 역할. 자, 국무총리는 헌법에 보면 이렇게 써 있죠. 국회 동의를 얻어 대통령이 임명한다. 대통령이 임명을 하는데 국회 동의가 필요하다. 그래서 이번에 국회가 인준을 하게 된 거죠. 그럼 국무총리는 무슨 역할을 하느냐? 우리나라의 제2인자입니다. 2인자. 대통령을 보좌하고 대통령의 명을 받아 행정각부를 통할한다. 헌법에 나와 있죠. 우리나라 2인자다. 자, 주요 권한들 보면요. 국무위원, 각부 장관에 대한 임명 제청 및 해임 건의권, 그리고 각부 통할 및 행정 감독권, 행정을 총괄한다. 더 중요한 것은 대통령의 권리 및 사고시 권한 대행한다. 우리 예전에 이제 박근혜 대통령 탄핵되고, 그죠? 누가 권한 대행을 했습니까? 황교안 총리가, 그죠? 권한 대행을 했죠. 국무총리니까. 2인자라는 게 확실하죠. 역시 2인자니까 대통령 권리 시에 권한 대행을 한다. 자, 그 외에 뭐 국회 출석 및 발언권, 총리령 발동권 등이 있습니다. 자, 이게 국무총리의 역할과 권한이다. 다음 내용 보겠습니다. 자, 두 번째 소재는요. 여야 손실보상 추경 합의 했습니다. 이번에 이제 2차 추가 경정 예산안 합의하면서 371만 명에게 최대 1,000만 원까지 지급했다. 손실보전금이라는 이름이었죠. 5월 29일 날 합의하면서 크게 이제 이렇게 5가지 정도로 가져와 봤습니다. 첫 번째가 소상공인 자영업자 손실보전금. 그래서 매출액 50억 이하 소상공인 자영업자 371만 명에게 최소 600에서 최대 1,000만 원까지 지급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올 초에도 이제 1차 추경 예산안 때 아마 한 300만 원 정도를 지급을 했었죠. 그래서 거의 뭐 한 900. 그리고 작년 뭐 치면은 뭐 소상공인들 한 1,000만 원 다 이상씩은 받아 가셨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다음 법인 택시 버스 기사 지원금 300만 원. 이것도 금액이 좀 올랐던 것 같아요. 문화예술인 지원금 200만 원. 그리고 방과 후 강사, 특수 형태 근로자, 프리랜서 200만 원. 그리고 지역사항 상품권 1,000만 원 추가 발행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이게 이제 이번 이제 추가 경정 예산안에 대한 내용이고, 아마 이제 코로나가 이제 전염병 2급으로 내려갔기 때문에 더 이상의 지원은 이제 없을 거다라는 걸 갖다가 이제 이 그 추가 경정 예산 합의하면 발표할 때 얘기를 했었죠. 자, 소상공인 손실보전금이 600에서 1,000만 원이라 그랬는데 뭐 누군 600이고 누군 1,000만 원이냐 간단하게 정리해 보면 이랬습니다. 자, 매출 감소율에 따라서 이제 금액이 좀 달라졌는데요.
예컨대 매출 감소율이 60% 이상이다. 그리고 평소에 한 4억 원 이상 매출을 올렸던 그런 업종이었다. 라고 한다면은 자, 800 또는 1000만을 받았어요. 그래서 좌는 기본이고 우는 상향 지원이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기본은 800을 받는데 만약에 그 업체가 이제 영업 시간이 제한받았거나 방역을 위해서 그랬다. 그러면은 200을 더 주는 거예요. 이제 그런 말입니다. 또 매출 감소율이 예컨대 40에서 60%다. 근데 그 회사가 보통 한 2억에서 4억 정도 연매출이 왔다. 그럼 기본 700을 받는데 혹시 이제 영업시간 제한, 방역 제한 때문에 그런 걸 했다라고 하면은 800을 받는 거고 영업시간 제한 이런 건 없었다라고 하면 700을 받는 거고 그런 개념이었습니다. 이렇게 좀 상당히 구분을 해가지고 주었다라는 거죠. 자, 첫 시간은 여기까지 한번 해보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이제 정치행정 마저 이어서 하고요. 경제 파트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시간에 뵐게요. 감사합니다.